단순히 중국 공산당의 군대하고 타이완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도 개입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이길 수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추적을 위해서 개인들의 동선을 다 추적 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디에 가서 얼마 돈을 쓰고 뭘 먹고 위챗이라는 앱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버렸어요. 내가 어떤 돈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할 경우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막혀버려요. 시진핑 체제에 대한 저항, 폭발.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돌파구, 충격파 이런 차원에서 타이완을 공격하고 안에 있는 모순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타이완을 침공한다라는 일은 국제전이 돼버립니다. 단순히 중국 공산당의 군대하고 타이완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도 개입할 것이고, 미국이 개입하면 한국도 개입할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이길 수 있느냐? 보장이 없어요. 중국 군사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다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공격이 더 어렵잖아요. 단기전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판사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이 제일 바라는 것은 안정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꿈꾸는 것은 중국이 다시 부흥하는 거거든요. 과거 전통 시대처럼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겁니다. 미중 갈등도 중국 입장에서는 갈등을 관리하고 싶어 해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봉쇄를 하고 차단을 하면 중국도 맞대응을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살로 치자면 미국이 8발 쏴면 중국은 2발 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자, 그리고 한판 해보자 할 때는 진짜 중국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을 때, 경제도 파탄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미국이 타이완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할 때, 타이완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독립을 선포할 때,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있는 데가 우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우리한테 오게 돼 있죠.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계속 상당 정도 억압 그리고 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들의 지지가 높은 거는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소득도 늘어났어. 공산당 계속 통치도 되겠어. 그게 1인 독재 체제든 다른 체제든. 그런데 이제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계속 통치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무너진다면 시진핑 체제에 대한, 그리고 더 넓게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 이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낮습니다. 위기가 얼마만큼 더 지속되느냐, 그리고 심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2주 전에 상하이를 다녀왔거든요.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압적으로 3달을 이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강압적인 봉쇄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시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죠.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심각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 추적을 위해서 개인들의 동선을 다 추적 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디에 가서 얼마 돈을 쓰고 뭘 먹고 위챗이라는 앱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버렸어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내수 부족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저는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중국인들이 지금 지출하기, 돈을 쓰기가 꺼려지는 거죠. 내가 어떤 돈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할 경우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막혀버려요. 사실은 이 디지털화가 청년 실업을 낳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서빙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10사람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몇 사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 시진핑 체제에 대한 저항, 폭발, 이것으로 나타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권하고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련이 망한다고 해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미국 경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과 엉켜 있는 거죠. 지금 5%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 2%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예컨대 월마트에 들어가는 물품의 40%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라는 거죠.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뛸 것이고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당장 우리도 그렇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좋지 않죠. 국제적인 상황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90년대부터 치자면 굉장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는 우리가 13위로 밀려났습니다만 10위까지 된 거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세계 정세가 안정되어 있고 세계가 다 국경의 장벽을 낮추고 세계화를 하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기도 쉬웠고 세계화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국가는 중국이겠죠. WTO에 가입한 이후에 세계화 혜택을 톡톡하게 받지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각국들이 담장을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을 성장시켜온 국제적 분위기, 세계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상승 국면이 아니라 하강 국면으로 빠질 수 있는 세계사적 조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한중 수교 30년 동안 86%가량을 중국에서 무역 이익을 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받습니다. 국력이라는 것은 성장할 때도 있지만 꺾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리더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세계 다 많은 나라들 보세요. 국력이 그렇게 늘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의 경우 잘 나가다가 성장하다가 위기 직면에서 여전히 L자를 그리고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맞았던 때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승 그래프가 꺾일 수도 있다는 것 국가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